꿈은 단언컨대 우리의 본성, 관심사, 그리고 가장 심오한 고민을 분명히 담고 있다. 내 꿈은 곧 나이며 내가 곧 꿈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꿈에 대해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인간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꿉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꿈을 꾸며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꿈은 그저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부터 꿈에 대한 해석까지 꿈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는 이 책을 두고 지난 10년간 잠과 꿈에 대한 책 중 가장 잘 쓰인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라울 잔디얼의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뇌 덕후로 알려진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신경생물학자입니다. 수백 건의 수술을 하며 뇌를 탐구해온 저자는 꿈을 꾸는 동안 인간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꿈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대체 꿈이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에 과학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꿈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과 꿈은 깨어있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 꿈을 해석하는 법, 꿈이 내가 걸리게 될 병을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저자는 매일 밤 기억에서 사라지는 꿈을 기억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꿈이 곧 현실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작용이며 인간은 꿈을 꾸기 위해 진화했다고 말하는 라울 잔디얼의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매일 밤 당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 꿈이 보여주는 놀라운 잠재력의 세계. 꿈이라는 현상은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그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뇌 전체를 가로지르는 전류의 파동, 즉 전기로 진동한다. 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뇌세포들의 정기적 활동이 만들어낸 현상이며 모든 생명을 생물학적으로 지배하는 리듬, 즉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매일 밤 잠을 잘 때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그저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생리 현상 정도로 무시해선 안 된다. 꿈은 그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사고이며 꿈이 가진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거친 특성 덕분에 꿈은 늘 혁신의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패션, 디자인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확산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류가 육체적 진화를 뛰어넘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문화와 언어, 창의성 덕분인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꿈이 있다. 오늘날 꿈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 이루어오지 않은 야망이나 이상을 뜻하기도 하고 자는 동안 머릿속에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신경과학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수면 중인 상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는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악기나 언어 혹은 춤을 배우기도 하며 스포츠를 연습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얻고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는 등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비록 꿈에서 깨면 그 내용을 전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꿈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자각몽을 통해 꿈을 기억하고 꿈을 미리 준비하거나 심지어 꿈속에서 꿈을 통제하는 법까지도 배울 수 있다. 자각몽은 꿈을 꾸는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을 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우리에게 자기 이해라는 선물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고 새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구할 수 있다. 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 형태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홀로 겪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꿈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실험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때가 많다. 이 책에서 나는 연구의 불확실성과 연구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고려하면서 꿈 그 자체와 꿈을 꾸는 현상에 대한 지식의 현황과 그 깊이를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뿐 아니라 최신 연구와 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개발한 이론도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꿈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물인 셈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꿈이 펼치는 마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꿈을 꿀 때 우리는 육체를 초월한다. 어느 순간 더는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눈을 감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있으며 몸은 가만히 있지만 꿈속에서 걷고 달리고 운전하며 심지어는 날 수도 있다. 또한 입은 다물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있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현재 존재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미래로 떠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초월적인 잠재력을 가진 세상 속에 존재한다. 매일 밤 펼쳐지는 경이로움, 그것이 바로 꿈이다. 앞으로 우리는 꿈이라는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꿈속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당신이 꿈을 꾸는 이유. 뇌수술의 기술은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인 꿈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 없는 확실한 답을 준다. 꿈은 우리의 뇌, 특히 뇌의 정기적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꿈의 진정한 기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꿈은 신이나 악마, 혹은 조상이 보내는 메시지, 혹은 우리의 영혼이 밤에 모험을 떠나 모아온 정보쯤으로 여겨졌다. 꿈이 어디에서 오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던 뇌는 꿈의 기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정신은 그저 휴면 중인 수동적인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고 있는 뇌가 무슨 수로 밤에 놀라운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꿈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내는 게 분명하다고 여겨졌다. 물론 지금은 꿈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의식이 전기 신호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안다. 또한 꿈을 꾸고 있는 뇌도 깨어있는 뇌만큼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실제로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뇌 전기 신호의 세기와 패턴을 측정하면 깨어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세기와 패턴을 보인다. 특히 감정이나 시각을 관장하는 영역은 꿈을 꾸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뇌는 깨어있을 때 감정 변형계의 활동을 신진대사의 3에서 4% 정도로 조절하는 반면 꿈을 꿀 때는 놀랍게도 15%까지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깨어있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강도의 감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을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셈이다. 꿈을 꾸는 뇌는 생생하게 보고 깊이 느끼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등 아주 분주히 움직인다. 꿈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생리학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기쁨과 다르지 않고 공포나 좌절, 성적 흥분, 분노,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꿈에서의 신체적 경험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꿈에서 달릴 때와 실제로 달릴 때 뇌의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고 꿈속에서 연인의 손길을 느낄 때 역시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각 피질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꿈에 예전에 살았던 장소가 나타난다면 이때는 시각적 인식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활성화된다. 이처럼 뇌는 꿈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자신이 아예 꿈을 꾸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사실상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 또한 꿈을 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만약 잠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잠들자마자 가장 먼저 꿈을 꾸게 되고 잠이 충분해도 꿈이 부족하다면 잠든 후 바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심지어 수면이 불가능한 경우에 생생한 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치명적인 희귀 유전 질환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을 가진 환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낮 시간에 꿈을 꾸기도 한다. 과거 꿈 연구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꿈은 수면 주기 중 렘수면 단계에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 단계에만 초점을 맞춰 꿈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대개 우리가 하루 2시간 정도를 꿈을 꾸며 보내고 이는 곧 인생의 약 12분의 1 정도를 꿈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이 수치만으로도 이미 꿈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이마저도 과소평가된 것이라면 어떨까? 근래의 꿈 연구자들은 수면 실험실에서 자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을 밤새 여러 시점에서 깨워 물어본 결과 렘수면뿐 아니라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우리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꿈을 꾸는 데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앞서 이야기한 연구 결과들을 보자니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꿈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뇌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하지만 꿈이 펼치는 생생한 시각적 표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현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몸이 마비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꿈을 꾸기 전에 근육을 활성화하는 척순의 특수세포인 운동 뉴런을 차단하는 글리신과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가바라는 2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이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억제한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다. 만약 자는 동안 몸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꿈에서 펼쳐지는 상황대로 몸이 움직여 위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뇌 수행 네트워크가 꺼지는 것이다. 수행 네트워크는 뇌 양쪽에 위치해 함께 활성화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리, 질서 및 현실 감각을 담당한다. 이 수행 네트워크가 꺼지면 우리는 시간, 공간, 이성의 일반적인 규칙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기상천외한 꿈의 내용과 흐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꿈의 독특한 힘은 이러한 특성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의 주의가 내면을 향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의가 내부로 향하게 되면 뇌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를 기본값을 뜻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른다고 해서 뇌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영역을 상상력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는 뇌 속의 네트워크와 상상력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이미 일부 과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깨어있긴 하지만 어떤 작업이나 활동에 몰두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뇌는 마치 커서를 깜빡이며 명령을 기다리는 컴퓨터처럼 텅 빈 상태가 되는 대신 수행 네트워크에서 상상력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모두를 전환해 우리의 주의를 외부에서 내부로 돌린다. 상상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유영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종종 뜻밖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바깥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할 때는 상상력 네트워크가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 꿈을 만들어내는 상상력 네트워크. 상상력 네트워크는 꿈이라는 경험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꿈을 꾸는 사람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추면 눈을 뜨지 않았음에도 눈부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꿈을 꾸는 것은 마치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꿈을 경험할 때 꿈을 꾼다가 아니라 꿈을 본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상상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생각이 즉흥적으로 떠오른다. 패트리 접시 위에 놓인 뉴런 덩어리가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전기 활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꾸는 뇌는 주변 세계와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도 전기적 활동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 때문에 상상력 네트워크를 뇌의 암흑 에너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상력 네트워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에드워드 페이스 쇼트는 상상력 네트워크야말로 기억, 인물, 지식, 감정을 일관된 이야기로 이어주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상상력 네트워크가 만드는 자유분방한 이야기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지만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특정 유형의 부분 기억상실증 환자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일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지어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가끔 이런 행동을 보이곤 하는데 이 역시도 상상력 네트워크가 가진 힘이며 그 덕분에 꿈속의 줄거리도 매끄럽게 흘러간다. 우리는 스스로 꿈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꿈속의 일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의 감독이라기보다는 주연 배우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꿈과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여전히 꿈속에서 주인공을 연기하며 꿈속의 경험에 푹 빠져 있지만 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의식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뿐이다. 꿈을 꿀 때 신기한 것 중 한 가지는 꿈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형상화되어 다른 인물들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내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꿈속의 나는 현실에서보다 더 젊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성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꿈속에서는 자신을 꿈속 다른 인물들과 동떨어진 독특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의 꿈속 자아는 여러 가지 기억을 넘나들며 만들어지는 꿈의 서사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한다. 꿈의 세상이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연출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강하거나 약한 혹은 더 적극적이거나 더 소극적인 존재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아와 꿈속의 자아, 즉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꿈을 꿀 때와 조금이나마 비슷한 상태를 얘기하자면 흔히 딴 생각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방랑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각의 방향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로 특정한 과제나 목표에 대한 지향성 없이 생각이 연이어 떠오르는 순간을 말한다. 마음이 자유롭게 방랑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 모두 방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도 차이점은 있다. 마음이 방랑할 때는 여전히 수행 네트워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꿈을 꿀 때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꿈의 제약 없는 자유로움만이 우리를 깨어있는 삶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로 데려다 준다. 꿈에도 규칙이 있다. 꿈의 야성적이고 자유분방한 특성상 꿈은 늘 우리를 터무니없는 상황과 비합리적인 시간, 장소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꿈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다. 즉,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뜻이다. 상상력 네트워크는 꿈을 꿀 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만 꿈이 한없이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꿈의 범위를 한 명의 꿈에서 만 명의 꿈으로, 더 나아가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수천, 수만 개의 꿈의 기록들로 확대하면 그 사이 숨어있는 꿈의 규칙이 드러난다. 인류의 일상과 삶의 방식은 크게 변화했지만 꿈의 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은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나 카이사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꾸는 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1800여 년 전 중국의 수면 장애에 대한 기록에는 날아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 야경증 등이 적혀 있다. 이 꿈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1950년대에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도 꿈들이 얼마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의 학생들에게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수영하는 꿈, 벌거벗고 있는 꿈, 산채로 묻히는 꿈 등 다양한 꿈 소재의 목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구 반바퀴 떨어진 두 나라 학생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먼저 일본 학생들이 경험한 상위 5가지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꿈,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공포로 몸이 얼어붙는 꿈. 미국 학생들의 상위 5가지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꿈,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성적 경험에 대한 꿈. 이 꿈은 일본 학생들 대답에서는 6위에 해당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사는 곳이 도시이든 시골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또 부나 지위와도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한 꿈을 꾼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꿈의 연속성을 비추어 볼 때 꿈의 특징과 내용은 문화, 지리, 언어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생물학적이자 진화적 기능으로서 우리의 DNA에 내재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동안 꿈은 신경생물학적 기원의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즉 꿈은 무한히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며 마치 마법처럼 보이긴 해도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꿈은 꿈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꿈을 꾸는 동안 수학 능력은 쓸모가 없으며 읽기나 쓰기, 컴퓨터 사용과 같은 다른 인지 과정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수행 네트워크가 관장하는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인지 과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은 꿈을 꾸기 위해 진화했다. 꿈은 경험상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카드 뭉치에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낸 것처럼 무작위적인 이미지와 기억, 인물, 행동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니 말이다. 혹시 꿈이라는 건 마치 엔진의 소음처럼 수면 중에 일어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설명했듯 꿈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를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꿈이 무작위적이라면 같은 꿈을 2번 꿀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고 2번 이상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밤중에 깼다가 다시 잠들었을 때 같은 꿈을 다시 꾸는 사람들도 있다. 꿈이 정말 무작위적이라면 이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꿈에는 의미가 있으며 나는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 진화했다고 믿는다. 진화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들을 유지한다. 따라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맹수에게 노출되는 쉬운 특성처럼 뚜렷한 이득이 없는 특성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사실 꿈은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꿈을 꾸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꿈을 꿀까? 넘어지고 이가 빠지며 파트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등 자기에게만 보이는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대체 왜 한밤중 우리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걸까?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꿈을 꾸면서 얻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적 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이론을 탄생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는 꿈이 일종의 위협에 대한 리허설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은 다양한 반응을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과 같다.
그렇다면 꿈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위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파리 소르본 대학의 신경과 교수 이자벨 아르놀프는 학생들에게 위험 리허설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입학시험 전날 밤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시험에 관한 꿈을 꾼 경우가 많았고 4분의 3 이상이 악몽을 꾸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꾼 꿈의 내용은 평화롭게 잠에서 깼는데 시험 시간에 늦는 걸 확인하고는 엄청 당황하다가 결국 시험을 보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꿈처럼 누구나 떠올릴 만한 내용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안경이 깨지는 꿈, 몇몇 페이지가 누락된 시험지를 받는 꿈, 필기시험인데 답안을 쓸 종이가 없는 꿈, 반대 방향 기차를 탄 바람에 시험을 놓치는 꿈 등을 꾸었다고 얘기했다. 흥미롭게도 시험에 대한 꿈을 자주 꾸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에서 약 20%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거나 시험 전 불안감이 높은 것이 더 낮은 점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를 두고 아르놀프 교수는 스트레스 받는 부정적인 상황을 꿈속에서 시뮬레이션한 덕분에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꿈이 서류를 깜빡하는 것과 같이 현실 가능성 있는 상황부터 급작스레 비행기를 타야지만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등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꿈속에 등장하는 시나리오들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이러한 위협 시뮬레이션이 우리가 꿈을 꾸는 유일한 이유라면 모든 꿈에 가상의 위협이 포함되어야 할 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꿈의 줄거리는 다양하며 우리는 꿈속에서 두려움 외에도 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니 꿈에는 분명 다른 진화적 이점이 있을 것이다. 꿈이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말해주는 것들. 꿈은 당신이 걸리게 될 병을 알고 있다. 꿈행동 증상의 원인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진단 후 14년 이내에 97%가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에 걸린다. 루이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이다. 꿈행동 증상은 종종 폭력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꿈행동 증상 환자는 깨지 않은 채 꿈의 내용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데 꿈속의 추격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위협자와 레슬링을 하는 꿈을 꾸던 한 남성은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의 머리를 공격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장애를 겪는 남성들은 꿈속 공격자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배우자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반면에 꿈행동 증상 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수가 남성에 비해 적고 그들이 꾸는 꿈도 덜 공격적이다. 그리고 남성과 달리 꿈행동 증상을 보일 때 대체로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꿈행동 증상을 보이고 전에 없던 유형의 악몽을 꾸는 것은 파킨슨병의 임상적 전조 증상이다. 이 증상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처음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빠르게 조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레닌그라드 신경학 연구소의 바실리 카사트키는 350명 이상의 환자가 기록한 꿈 보고를 연구한 결과 신체적 질병이 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집된 1,600건 이상의 꿈 보고 중 환자들이 꾸는 꿈의 90%는 전쟁이나 화재, 부상 등 부정적인 주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흥미롭게도 환자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꿈은 드물었으며 그런 사례는 전체의 약 3%에 불과했다. 꿈에서 환자의 실제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이 발견은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분에 가는 관을 삽입하여 심장이나 혈관의 기능이나 상태를 알아보는 심장 카테터법을 검사받기 전 환자들에게 어떤 꿈을 꿨는지 질문했다. 이후 연구진은 퇴원 후 6개월 동안 이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으며 완치, 호전, 변화 없음, 재입원 없이 악화,
아카우 제2번, 사망 등 여러 가지 척도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했다. 놀랍게도 연구진은 환자들의 꿈 내용이 그들의 병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죽는 꿈을 꾼 남성과 이별하는 꿈을 꾼 여성은 검사 당시 확인한 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임상 결과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는 꿈이 어떤 식으로든 병의 예후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꿈이 신체적 건강의 신호였던 걸까? 질병과 치유에 대한 환자의 태도가 꿈으로 나타났던 걸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꿈을 꾸는 마음과 건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꿈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암 진단을 예측하기도 했다. 한 연구에서는 꿈의 영향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심하고 이후 실제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건강 상태를 경고하는 꿈이 일반 꿈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며 위협, 협박 또는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꿈에는 유방암 또는 종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꿈에서는 유방의 신체적 접촉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꿈을 꾼 거의 모든 여성들은 꿈이 자신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수천 년 동안 흔히들 두려워하는 꿈의 내용 중에는 치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중 대부분이 치아가 빠지는 꿈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치아를 잃는 꿈을 가족의 죽음이나 재산 손실처럼 불쾌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1633년에 출간된 아주 오래된 시골의 상담가라는 책에는 피 묻은 이빨이 나오는 꿈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치아와 관련된 꿈들의 다양한 해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치아 꿈의 진짜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평범할 수 있다. 바로 수면 중에 발생한 치아 자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와 관련된 꿈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치아, 잇몸 또는 턱의 긴장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수면 중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다른 연구들로 뒷받침된다면 이가 빠지는 꿈도 그저 평범한 꿈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우울과 중독을 가늠하는 꿈. 꿈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꿈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태에 대한 불길한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심각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임상적으로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악몽을 꾸는 빈도가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다. 우울증은 수면과 꿈의 형태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렘수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깊은 잠의 길이가 짧아지고 렘수면의 길이와 감정적 강도가 증가하는 등 수면의 구조가 바뀐다. 연구자들은 뇌 활동과 관련된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과 같이 비침습적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비우울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의 뇌를 분석해 감정 변형계 중추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뇌의 감정 변형계 중추는 우울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깨어있을 때보다 렘수면 중에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감정 변형계 중추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도를 보였다. 우울증 환자의 렘수면 꿈은 일반적으로 90분의 수면 주기가 지날 때마다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이는 꿈이 부정적인 기억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안과 공포에 부정적인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 마지막 꿈에서 가장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하여 특히 아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꿈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중독에 대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음주나 마약 꿈은 회복 초기 단계의 중독자, 특히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오래 겪은 중독자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실제로 중독 물질을 끊고 나서 얼마 동안은 환자가 음주나 마약을 했을 때보다 더 자주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마치 일상생활에서 더는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꿈에서 만족시키려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꿈은 회복 중인 중독자에게 강렬한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음주와 마약 꿈은 보통 갈망이 가라앉으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뇌의 질병을 경고하는 꿈. 파킨슨병의 가장 명백한 징후는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상실되고 기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걷지 못하며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 신체적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증상도 있다. 바로 꿈이다. 파킨슨병 치매 환자의 거의 80%가 강렬한 악몽을 꾼다고 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꿈은 파킨슨병 말기 및 신체 무력화 단계의 첫 징후일 수 있다. 치매 환자들은 등장인물로 동물이 나오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의 꿈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반려동물이나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다. 뇌가 퇴화하면서 동물 캐릭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노화하면서 3만 년 전이 아닌 3만 세대 전의 원시적인 뇌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장하는 뇌와 노화하는 뇌 모두 동물의 꿈을 꾼다는 것은 짐승과 초기 인류가 공존하던 때, 즉 뇌가 급격히 진화하던 바로 그 시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지적 유산일 수도 있을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악몽과 같은 일부 꿈 장애는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중년 남성의 꿈행동 증상 장애는 거의 필연적으로 파킨슨병으로 이어지지만 꿈 패턴의 변화는 정신과 뇌가 악화되고 파킨슨병보다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경고하기도 한다.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연구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즉 휴면 상태 영역이 상상력 네트워크와 겹친다는 것이다. 꿈이 알츠하이머병, 해리성 정체장애, 조현병의 진행을 포함해 신체 건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생각하면 의료 상담과 진찰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꿈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다. 라울 잔디얼의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기능, 꿈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